모든 생명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관계 속에서 소멸해 나갑니다. 설이라고 하는 녀석들과 식물의 관계 속에서 식물들은 욕망을 거둡니다. 이제 멈춰야 하는구나. 더 잘하려고 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구나. 우리가 곤란에 빠지는 이유는 물러서야 할 때 물러서지 못하고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고 달려나가야 하는 시간에는 주춤되고 망설여서 그렇죠. 봄날에 춘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지구의 또 관계에서 빚어집니다. 그러면 춘분 이전에 이 숲에 이미 무수한 생명들이 늦추위, 밤에 찾아오는 영하, 그리고 누군가 와서 따갈지도 모르는, 뜯어갈지도 모르는 이 모든 위협들을 감수하고 다 일제히 도약해 올라옵니다. 근데 우리는 뜯어먹힐까봐, 우리는 꺾일까봐, 우리는 상처 입을까봐 나아가지 못하죠. 이것이 바로 관계성 속에서 내가 진퇴 또는 멈추는가 나가는가를 결정해야 하는 지혜를 자연에서 보면 유심히 알 수 있다 이거죠. 가을의 끝자락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녀석들은 이미 저렇게 이파리를 이미 다 지운 녀석들도 있어요. 다 지운 녀석들은 뭐죠? 여름날에 뜨거운 생장의 욕망을 만들어냈으나 추위를 견디는 힘이 다른 애들보다 약한 애들이 먼저 떨궈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질게 가을을 기다린 놈들이 있죠. 서리가 오기를 오히려 기다리는 놈들이 있습니다. 어떤 놈들일까요? 여러분, 미당, 친일의 행적 때문에 이 시가 폄훼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가 참 놀라운 시거든요. 미당이 국화젖해서라고 하는 시를 썼죠. 아닌가? 우리 촌동네 사투리가 옆을 젖히라고 그래요. 곁에 사투리. 국화 옆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간밤에 무서리는 그리 내리고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설이 하나, 국화 한 송이가 피기까지 봄날부터 소쪽새 우는 그 봄날부터 생명이 시작되고 천둥 먹구름 속에서 우는 그 모든 시간을 이 국화가 통과하고 그리고 서리가 내리고 나서야 꽃이 피는 이 시계열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시계열적으로 그 꽃나무의, 풀꽃의 흐름을 정확히 관찰해낸 겁니다. 소쪽새 우는 그 늦봄, 여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산국이라고 하는 야생의 국화는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천둥 먹구름 속에서 우는 그날도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비로소 그 치열함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던 녀석이 서리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한 방에 다들 모두 훅 가버립니다. 그러면 누구만 드러나요? 자신만 드러납니다. 왜? 키가 작거든. 키가 너무도 작고 꽃이 볼품없이 작거든요.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은 견뎌내는 겁니다. 먹구름이 오고 천둥이 치든 소쩍새가 소쩍소쩍 울어대든 그저 견디며 자기에게 서리를 견딜 그 부동액 성분을 만들며 자기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피어나죠. 그게 가을 국화들의 특징입니다.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 같은 꽃이요. 이 문장이 도대체 뭐라고 시험 문제에 났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모두가 앞다퉈 나아갈 때, 모두가 앞다퉈 나가며 성취를 이뤄낼 때 오직 나눠주고 견디고 했던 저 산업시대의 내 누님 같은 사람들. 그러나 돌아와 거울 앞에 선 그 누님의 자태 속에 국화향기 가득한 국화처럼 견뎌낸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을 아마 미당은 본 것이 아닐까. 옛날에 남존여비, 남아선호 이것으로 결핍과 구박과 서름을 견뎌냈던 그 누나, 그 모습을 닮은 꽃이 저 꽃이라고 미당은 말한 것이 아닌가를 국화라는 존재의 말을 듣다가 알게 됐습니다. 저기 보면은 보라색 꽃이 있는데 저 꽃은 저렇게 생긴 녀석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배초향, 하나는 꽃향유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아주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가장 쉽게 구별해내는 방법, 머리로 또 뭘 하셔야 되니까 그거는 도감을 찾아보십시오. 제가 굳이 여기서. 요 녀석은 꽃향유고요. 요 놈이 서리빨 맞고도 저렇게 벌소리 아까 들으셨죠? 지금 벌들은 아주 절박합니다. 서리와 연기돼서 꽃들이 사라지고 꽃들과 연기하여 벌들의 세계가 바뀌게 되죠. 그 즈음에 인간의 세계도 옛날에 문명이 이렇게 생겨먹진 않았을 때는 인간도 그랬습니다. 뗄나무 아버지들은 열심히 해다가 장작을 패놓고 만들어야 했고, 가을 거지에서 무를 저장하고 김장을 담그고 솜니불을 틀고, 그리고 문종이를 전부 다 뜯어내고 다시 문종이를 발라서 외풍을 막아내고, 모든 존재가 태양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것과 연기한 대로 순응하고 적응하며 살아냈던 거죠. 요놈이 어디 태어나는 성을 가졌나? 잘 보시기에 이놈이 이런 데 태어날 것 같습니까? 저 깊은 데 태어날 것 같습니까? 열려있는 이 공간과 깊은 곳이 만나는 지점에 태어날 것 같습니까? 훌륭한 통찰입니다. 요놈이 딱 경계에 태어납니다. 그러면 요놈의 성은 빛을 좋아하는 놈이다, 빛이 없어도 되는 놈이다. 빛은 절박한 놈입니다. 이런 걸 양수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빛이 절박하게 필요한데, 그러면 빛이 절박하면 여기 살면 되잖아요. 열린 이 공간에. 그럼 뭐도 적당히 필요하다? 양분도 적당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더 깊은 양분 속에 들어가면 빛을 놓치고, 더 열려있는 빛 많은 공간에 나오자니 양분이 모자라고. 그래서 경계에 사는 놈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요 놈이 그 경계에 살다 보니 문제가 있어요. 가을날에 설이 내리기 전부터 얘가 꽃이 피거든요. 설이 내리기 전에는 아주 치열하게 여기 풀들이 있었어요. 이거 왜 풀이 작아졌겠어요? 이 여우숲에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이거를 싹둑 잘라냈겠죠. 그래서 여긴 지금 풀이 없는 겁니다. 조금 더 큰 풀이 있었을 때는 설이 내리고 얘가 그 설에 의해서 드러나는데, 잘 보십시오. 이건 이제 조금 이따 오셔서 보셔야 되는데, 요 녀석이 그 문제, 치열함에서 자기의 그 치열함을 넘어서기 위해 자기 꼴을 바꿔낸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여러분이 직접 관찰하고 만져보고 조금 이따가 저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김영규 선생님은 이제 퇴계 길을 묻다라는 베스트셀러 저자십니다. 그래서 숲에서 나오는 아까도 이제 리, 성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디 이제 동양적인 깨달음과 스스로 숲에서 깨우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풀어가니까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김 선생님이 처음에 숲을 만난 것은 언제죠? 어떤 계기로 숲을 만나신 겁니까? 사는 게 엄청나게 지랄 맞다는 느낌이 들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수락산 서울에 살 때인데요. 그때 벤처 회사 CEO 할 때 저를 위로했던 유일한 공간이 수락산을 비롯한 서울 근교의 산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나무와 비슷하게 소나무 한 그루가 바위를 뚫고 자라고 있는 모습을 수락산의 그 화강암 덩어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살고 싶은 삶이 여기가 아니고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가? 아, 밥 때문이구나. 굶어 죽을까봐 이러고 있구나. 근데 소나무가 저에게 죽비처럼 나는 바위를 뚫고 살고 있는데 뭐가 두려워? 이렇게 묻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도 저 바위를 뚫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살고 싶은 자연에 들어가 숲학교를 열고 살아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비법을 배워보자고 숲자가 들어가는 모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 머리로 했던 공부가 놀랍게도 정말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듯이, 제가 막 화학 시간 이런 거 고등학교 때 엄청 싫어했는데 화학시까지도 막 다 눈에 들어오고 이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웠죠. 그때 한 3년 홀로 독학을 하고 숲자가 들어가는 숲이라고
어느 검색 포탈에 썼더니 그때는 뭐 검색에 그 데이터가 많지 않을 때거든요. 숲 스승이 거기 탁 걸려 올라왔죠. 그래서 숲연구소라고 하는 서울의 숲 생태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계신데 스승으로 찾아뵙게 되죠. 그리고 그 스승님께 정말 놀라운 시선, 아까 제가 지렁이의 시선으로 삶을 살았다면 나비의 시선을 갖게 해주신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그러면 직장에 다니시면서 3년 동안 숲에 대해서 네, 홀로 그렇게 직장 다니시면서 네, 주말이면은 딸 녀석 그 막 아장아장 걷던 녀석 이제 좀 걷던 아이를 무등 태워서 산에 같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 아이는 여기 그 수녀님들께서 운영하시는 지금 숲 유치원을 제가 직접 한 거죠. 아이와 함께 숲에 다니며 아이에게 비가 오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소나기가 왔어요. 갑자기 일화가 떠오르네요. 아빠 비야, 비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그 졸참나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려오다가 졸참나무 아래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눈을 감아보자. 비가 우리가 눈으로 보고 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무가 우리를 좀 잠시 피해 주니까 여기서 우리는 비가 나무와 만나는 소리를 들어보자. 지금도 그때 그 감각을 잊을 수가 없어요. 투둑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나무와 비가 만나는 그 소리는 어떠한 시인도 어떠한 가수도 불러낼 수 없는 노래구나. 아이의 감동이 그냥 와, 아빠 빗소리 정말 멋지다. 꼭 피해야 하는 건 아니지. 우리가 비를 꼭 피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아빠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네. 뭐 이런 대화를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지금 여기 여우숲에 들어오신 것은 그 이후에 얼마나 있다 들어오신 거죠? 그 36의 삶임을 자각했어요. 나는 누구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나인가. 그러다 등산하다가 알게 되고 40살까지 37부터 숲을 공부하게 되고 공부하다 보니 결정을 이 위대한 텍스트, 이 위대한 스승을 사람들과 나누면 나처럼 고통스럽게 억지로 살라고 요구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소나무처럼 찔레처럼 질경이처럼 민들레처럼 살아도 아주 아름다울 수 있고 향기로운 삶을 안내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에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40에 서울의 모든 것을 처분하여 그게 2005년도였던 것 같네요. 그래서 숲 공부하고 제 스승께서 이렇게 잡으셨는데 넌 여기 남아라. 근데 저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한 2년 동안 전기 끌어오고 1년 동안 집 짓고 들어와서 마을 분들하고 함께 또 숲을 공부하고 싶어 하신 형수님, 형님들이 계셨어요. 그분들하고 3년 동안 깊게 그분들도 숲 해설가 과정을 다니시게 됐고 그래서 좀 더 심화의 학습을 한 달에 한 번 같이 밥해 먹어가면서 공부하고 그러다가 제가 사실은 모두 마을 분들이 저놈은 왜 저러고 산디요? 이럴 때 그때 고백을 하죠. 저는 사실은 숲학교를 만들고 싶어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공간을 세우는데 뜻을 함께 해주셔서 이 공간이 열리게 되죠. 여하튼 저도 여기 그 여우숲 와보고 야 희한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하고 참 배짱도 좋다. 직장도 때려치우고 이렇게 숲으로 들어올 용기를 내서. 근데 이제 정말 그 책도 읽어보면은 숲에게 길을 묻다. 굉장히 유익하고 우리 삶에서도 큰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책이고 그러신데 이제 정작 또 저기 사모님한테도 엄청 깨지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돌아와서 또 이제 그 야생의 삶이라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삶에서 녹록지 않잖아요. 숲에서 야생에서 산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후회는 안 하셨습니까? 예, 저는 후회 없이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내 삶의 봄날이 지금부터구나 라는 생각으로 직접 집을 지었어요. 가장 고된 노동
제가 해봤던 인생의 노동 중에 가장 고된 노동이 집 짓고 이 학교를 짓는 과정이었는데 정말 행복했고 살아있다는 느낌. 아, 인간은 결국은 이 살아있음의 느낌을 갖고 싶어 하는구나. 그것이 모험하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빼앗긴 사람들이 살아있음의 느낌을 소비 속에서 찾고 있구나. 감각적 쾌감으로 그걸 대체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그만큼 이제 이 뭐랄까요, 마음이랄까, 영적인 어떤 행보랄까, 이렇게 가 있는데 제 아내는 현실적이니까, 그리고 아이는 점점 성장하고, 그 속에서 아내는 정말 열애가 돼 가고 계시지 않나. 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걸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그래도 아내가 난 참 묵묵히 잘 참고 있지라고 네가 언젠가 내가 살고 싶은 삶도 좀 지켜주면 좋겠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를 지켜보는 좀 웅숭 깊은 여자예요. 그녀가. 그러네요.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모든 사람들이 힘든 지금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자연의 어떤 뭐 은총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인위적인 인공적으로 뭐든지 우리가 정복하고 뭘 이제 숲과는 자연과는 동떨어진 삶이 주는 어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내린 벌이다 이런 얘기도 듣고 이제 각종 얘기가 많은데 숲에서 이렇게 사시는 우리 김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코로나는 뭡니까? 일단 저에겐 진짜 큰 재앙이고요. 왜냐하면 전 강연에서 주로 생계를 유지하고 아내와 아이를 부양하고 있었는데 올해 잡혀있던 강연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정말 일거에 뭐 하루에도 몇 개씩 취소 전화를 받았죠. 그래서 조금 진정되는 것 같더니 8월 15일에 그 어느 신앙인께서 그 하시고 또 재확산됐을 때 제가 그분을 끌어안고 불을 싸질러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삶이 막막하고 힘들었어요. 재난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해당이 또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프리랜서로 분류되지만 우리 여우스핏의 직원으로 등록돼 있는데 제가 어려워서 월급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직장인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뭘 하고 생계를 살아남는 건 매우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게 저를 위로했다고 할까 이런 것이 제가 도시에 작업실이 있는데 그 작업실 주변의 상가에 사장님들을 볼 때 제가 힘을 내면서 다 같이 견뎌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건데 저분들은 임대료 나가는구나. 저분들은 종업원도 먹여 살려야 하는구나. 그런데 지금 견뎌내고 계시구나. 그래, 일단 견디자. 어떻게든 견디자. 이때 제 주변에 저의 행보를 응원하는 어떤 친구가 어렵죠. 저한테 뭐 판돈이 한 1,000만 원 있는데 빌려줍니다. 어느 날 한 번도 인색해서 이렇게 동생 뭐 먹어보게 이러신 적이 없는 가난 속에 사셨던 제 누님이 100만 원을 보내오십니다. 재난지원금을 주변 분들로부터 차입받기도 하고 지원받으며 삶을 유지했는데 이게 몸으로 사는 인간들이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죠. 네, 그게 무슨 식자들이 말하는 이제 그만 마스크 다 쓰고 사니까 이제 그만 닥치고 살아 이런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런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니들 그만 좀 처먹어 이런 뜻이기도 하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뭐 소위 말해서 그 머리로 뭘 정의하고 싶지는 않고 제가 느끼는 것은 이렇게 타자를 끝없이 배제하는 이 코로나라는 게 바이러스잖아요. 숲의 바닥에 사는 놈들 중에 아까 조현 기자님께서 박테리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미생물이 3종류거든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나무를 살리는 것이 바로 미생물들이에요. 신이 나무에게 내린 형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풀에게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저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 걱정하지 마라. 니들은 광합성만 하면 먹고 살 수 있다.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먹고 사는 특별한 생산자라고 우리가 드라이하게 표현하는 그 능력을 줬거든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이렇게 볕만 쐬고 뿌리에서 물만 올리면 돼요. 이 능력이 동물들에겐 없어요. 근데 신은 이것을 식물들의 그 가혹한 형벌 대신 주신 것 같다. 근데 형벌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무들이 질소를 반드시 필요로 하거든요. 그것이 이 세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원소잖아요. 질소가 대기 속에 무려 78%가 있어요. 그런데 식물이 이걸 먹을 방법이 없어요. 이산화탄소는 0.03 또는 0.04% 지금 된다고 해요. 늘어나서 대기 속에. 근데 이게 광합성의 주 재료잖아요. 이산화탄소를 2% 흡수해서 물 끌어올리고 햇빛으로 버무린다 해서 광합성이잖아요. 밥을 만드는 주 재료 중에 하나가 이산화탄소인데 이건 미량이 있어요. 질소는 무려 근데 78%야. 근데 이걸 식물이 못 먹어요. 이걸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숙제로 줘놨는데 이 방법을 찾아냅니다. 신이 주신 야 둥둥 떠다니는 돈을 니들이 어찌 먹을래? 요놈들이 미생물과 공생 협력의 관계를 구축해냅니다. 지가 생산한 양분의 무려 4분의 1 정도 25%를 뿌리로 환원합니다. 내가 벌어들인 돈의 25%를 사회로 되돌려 놓는 숲이라고 하는 흙바닥으로 되돌려 놓는 작업을 통해서 11조보다 훨씬 세네요. 세죠. 훨씬 셉니다. 11조보다 훨씬 센 거를 되돌려 놓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저쪽 북유럽의 세율 비슷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당분이 흘러나오니까 그걸 먹자고 미생물들이 모여들거든요. 이 미생물들이 질소를 지 몸으로 바꿔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뿌리 속에 있는 질소를. 그게 우리가 학교 때 드라이하게 배운 뭐 내생균근, 뿌리옥 박테리아, 뭐 외생균근 뭐 이런 거라고 배웠죠. 그게 사실은 형벌을 풀어나가는 과정이었어요. 이게 성서에 나오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이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옥과 성서는 아닌 것 같네요. 지옥과 천국의 그 식탁은 같다고. 어마어마하게 긴 숟가락이 놓여 있다고. 그래서 이놈의 숟가락은 끝을 잡고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는데 너무 길어서 밥을 입에 넣을 수가 없게 돼 있다고. 그래서 지옥에 가봤더니 그들은 정말 밥이 앞에 풍성한데도 먹지도 못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천국에 가봤더니 그들은 너무도 훌륭하게 그걸 먹고 있더라고. 어떻게 먹고 있을까요? 서로 앞에 있는 사람을 먹여준 거죠. 이 은유와 똑같은 방식을 저는 식물과 미생물들이 쓰고 있는데 우린 미생물을 어떻게 취급했죠? 코비드 19은 그것에 대한 되먹임, 피드백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는 우리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 유익, 유해를 딱 구분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생명은 살리고 유해하다고 믿는 모든 것들은 전부 방역 또는 살충 또는 살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배제해 나갔죠. 이 배제라고 하는 것이 연결과 결합의 방식보다 낫다고 문명은 생각했고 그 과정에서 모든 존재들은 살아남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생물들도 더 격렬하게 자기를 공격해오는 것들로부터 변이를 시도할 수밖에 없고 저는 코비드 19의 걱정이기도 하지만 이게 3년 간다는 이야기를 김호란 교수께서 하시던데 저는 그럼 3년 뒤에 코비드 22가 나오면 어떻게 되지? 아, 이제는 강연을 이 방식으로 해서는 못 먹고 살겠구나. 여우숲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다가는 정말 이 공간이 유지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구나. 이 새로운 생존의 기술들을 만들어야겠구나. 이게 제 개인사, 몸으로 사는 인간으로서의 고민이고 그러면 인류 전체, 사회 전체로 본다면 근본적 전환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뉴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쭉 그 산업을 이끌고 가는 거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를 그렇게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 이런 의식, 이런 정신을 어떻게 더 넓게 공유해 나갈까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저는 정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보고, 조현 기자님처럼 이 영적 세계와 인간의 정신과 의식의 문제를 오랫동안 두드려 오신 분들이 더 큰 역할을 해주셔서 우리 지자체도 이런 학교를 아예 많이 지었으면 좋겠어요. 도처에 많이 짓고, 지금 교육 분야에선 숲유치원 그것도 자발성에서 시작했어요. 한 10몇 년 전부터 아이들을 이런 농약과 이런 걸로 먹일 수 없다. 그래서 생태유아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아이들을 자연에서, 숲에서, 그리고 정말 유기농의 농산물을 먹여가면서 아이들을 키워내야 된다라고 하는 각성을 해내신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오늘 여기 서울에서 직접 오셨는데, 그런 것처럼 그게 확산되는데 한 10년 걸렸어요. 그리고 유아교육 분야는 이제 일반 유치원들조차도 전부 숲 프로그램을 넣지 않으면 엄마들이 잘 안 보내죠. 그죠? 예. 이렇게 확산해 나가듯 하드웨어 또는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교육적, 영적 측면의 이 소프트웨어 측면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냐고요? 저는 이 공간을 세울 때 제 그림은 우리나라 국토의 70몇 %가 산이다 이랬잖아요. 지금은 한 5, 6% 될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이 훼손해서. 근데 우리나라의 숲을 보겠다고 여행을 오는 사람들이 없죠. 우리는 흑림이나 어디 저기 핀란드의 무슨 자작나무 숲을 보러 가는데, 왜 대한민국은 이 넓은 국토의 숲이 이렇게 많은데 이 숲이라고 하는 걸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없을까? 그래서 이 공간이 한국의 아주 전형적인 온대지방의 숲 모양을 한 500년, 1000년 쭉 끌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이걸 지켜내면 좋겠다는 게 제 소박한 꿈이었어요. 좀 소박하죠. 1000년도 아니고 한 500에서 1000년. 근데 사람들이 야생의 숲을 불편해해요. 야생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 공간 전체가 앞부분에는 정원이 있고 뒷부분에는 야생의 숲이 있어 문명과, 즉 문화와 야생이 만나는 어떤 압축적 공간으로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인문, 생명, 그리고 이 도시와 농촌의 문화적 차이, 이런 것들을 모두 좀 공부하고 느끼고, 그리고 교류해내는 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렸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 가는가는 연기죠. 이 공간이 너무 좋아요라고 왔던 분이 이 공간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이 공간은 치유의 공간이고 너무 행복해요 이랬던 사람이 나 여기서 한번 같이 모험해 볼게요 왔다가 모험에 지면 이 공간은 가해의 공간이에요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이 과정이 저에겐 또 대단히 큰 공부였고 고통스러웠는데, 후회는 없느냐라는 아까 질문이 사실 이때 좀 후회됐어요. 내가 저렇게 이 공간을 모험하자고 왔던 사람들이 아프다고 말하는 일을 내가 빚어내서 되는가. 근데 그것도 삶이다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는 그 과정에서 더 나은 방향을 늘 찾아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며 다독이게 되고 그렇게 나가게 됐죠. 어떻게 운영될지는 운명 따라 갈 것이고 신의 뜻대로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제 숲에서 온갖 나무와 식물 풀들을 보시는데 자기하고 제일 닮은 건 뭡니까? 예전에 제가 숲에 길을 묻다라는 책에는 두릅 또는 엄나무가 나를 닮았구나라고 느꼈다. 엄나무가 이제 도감에서는 음나무라고 찾아야 나와요. 그 엄나무가 우리 향명인데 엄한 나무란 뜻이에요. 예전에는 이게 과학 이전의 시대에 우리는 하루하루 질병, 역병, 그 다음에 잡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하늘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당산나무를 심고 산신령을 살게 하셨죠. 우리 숲에 전부 산신령이 사셨어요. 왜 그랬냐면 함부로 굴지 말라고요. 니들 산에 가서 함부로 했다가는 산신령한테 혼난다. 그게 자연을 지키는 대단히 중요한 신화였던 거죠. 과학이 그걸 다 빼앗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시절에는 집에도 그게 있었어요. 집 대문 입구에다 음나무를 심으면 이놈이 빠르게 커 올라가는데 가시가 대단해요. 잡기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놈들이 가시가 아주 강렬해서 그게 저를 닮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때 분노가 워낙 강한 놈이라 아, 이놈의 가시가 저렇게 드러난 것이 나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연을 알게 돼요. 엄나무든 두릅이든 찔레든 복분자든 산초든 초피든 가시를 달고 있는 모든 나무는 하도 뜯겨 먹고 부러지고 꺾여서예요. 상처 많은 사람은 가시를 가지고 있죠. 자기를 지켜야 하니까. 근데 인간의 가시는 두 방향 중에 하나를 택하거나 두 방향 다 가지고 있는데요. 나무는 밖을 향해요. 그런데 인간의 가시 중에는 내면을 자기를 학대하고 찌르는 나무들도 있어요. 인간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동시에 하는 사람도 있죠. 전 자연을 보며 깨닫게 되죠. 두릅과 엄나무가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굵어지면 그 자리에 가시를 스스로 떨궈냅니다. 그 나무를 보며 알았어요. 아, 두려워서 그랬구나. 나도 가시를 얼른 떨궈야겠다. 조금 더 당당해져야겠구나. 나를 사랑함으로써 내게 있는 이 가시를 마침내 떨궈내고 평화에 이르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그놈들을 바라봤었는데요. 뭐 최근에는 저 풀이 아무것도 아니면 나도 아무것도 아니겠네. 저 나무가 곧 나갔네. 도처의 풀도 도처의 나무도 기실 저와 같구나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전환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선생님 자체가 이제 숲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지혜로워지고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뭐 별로 가시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시면서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도 달라지시고 저도 보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늘 다니는 산책길에 개가 꼭 저만 보면 막 짖어서 저놈의 개는 왜 나만 보면 저렇게 짖는가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더니 이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개가 지금 자기도 지금 두려워가지고 그 굉장히 외진 곳인데 외진 곳에 사람이 나타나니까 지가 지금 두렵다는 표시더라고요. 아까 저 꽃향유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뭘 너는 봤길래 우리에게 보라고 했는가. 꽃향유 이야기 조금 해볼까요? 해드릴까요? 그 꽃향유 아까 선생님 뜯은 게 조기 있어서 뜯으신 거 하나 줘보세요. 향유가 꽃을 피우면 이 꽃 모양이 지금 정확하게 이게 원통 기둥에서 딱 절반을 잘라냈죠. 보면 이게 한쪽 면으로만 180도에서 180도 쪽만 꽃을 피우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양 전체를 다 둘러서 피는 것이 더 많은 꽃을 피워내고 그러니까. 예, 사방으로 이렇게 벌과 뭐 꽃등에와 벌레들을 유혹할 수 있을 텐데 얘 왜 절반만 피고 있을까요? 햇볕을 좋아하기 때문에. 해가 짧아서? 해가 짧아서? 햇볕을 좋아해서? 혹시 반푼이 아니에요? 반푼이. 반푼이? 반푼이네요. 예. 자세히 보시면 이따가 다시 한번 보세요. 절반만 딱 피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성을 설명드렸잖아요. 아, 이 녀석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네, 감사합니다. 샘플 제대로. 네, 감사합니다. 자꾸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게 저 꽃이 나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데 자꾸 저를 꺾으시면 내가 대신 꺾어드렸어.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활짝 핀 녀석들을 보면 향기 참 좋은데요. 뭐 우리의 후각과 벌의 후각이 다르니까 이게 절반만 피는 위치를 잘 보시면 안쪽으로 폈어요. 이 숲에서 바깥을 향해 폈어요. 저 안을 향해 폈어요. 아까 얘가 해 반음 반양 딱 경계에 핀다. 근데 안쪽은 빽빽하죠. 그러면 벌이나 곤충들이 접근할 때 저 안으로 들어갔다가 어프로치를 하는 게 효율적이겠어요? 바깥쪽에 노출해 놓는 게 효율적이겠어요? 이 곤충의 동선을 줄이는 거예요. 배려심이 탁월하는 이 향유가. 그래서 뭐 그렇게 배려심이라고 표현하면은 너무 단순하고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생명과 그렇게 소통해 오고 있는 것이죠. 배려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나만을 위해서 그냥 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접근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내 꼴을 바꿔내고 있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겠죠. 아까 연기, 관계, 이것이 결국 우리를 여기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배려하고 끝없이 소통한 생명들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그러지 못하고 배제하고 타자화해내는 생명들은 아마 코비드 19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가올 그 무엇에게 또 전쟁처럼 그들을 진압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며 살겠죠.